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대장학문외과의 하헌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년 환자에서 대장암의 치료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진료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족, 환자는 그런 어려움을 직접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더 힘이 드실 텐데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장암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남자, 여자에서 서너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고령인 분들이 대장암을 진단받아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수술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건강하게 회복하고 퇴원하셔서 환자, 가족 모두 기뻐하고 저는 뿌듯함을 느낀 그런 일도 있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겨서 마음 아파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설명하고 대장암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 환자에서 대장암 치료 시 고려해야 할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물론 나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도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잘 못 드시니까 영양결핍이 되는 경우가 많고 활동량이 적으니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이러한 항상성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 젠가 게임의 나무처럼 나무 조각을 빼내도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요 점선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 요 빨간색에 있는 어떤 분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뭐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이나 어딜 다치거나 그런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요 정도로 기능이 떨어졌다가 다시 비교적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하고 원상 회복했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 파란 선에 해당하는 어떤 분은 평소 독립적 생활은 가능했으나 요 빨간색에 있는 분보다 몸이 좀 약한 편이었고 여기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을 때 몸이 받은 충격이 커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까지로 몸 상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은 좀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회복을 했고 결국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은 했습니다만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 누런색 어떤 분은 더 크게 충격을 받아서 독립성이 훅 떨어졌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 했으나 2차 위해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술 후 합병증 같은 것이 발생을 해서 몸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후 서서히 회복을 해서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기존과 같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2차 위해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 환자에서는 이처럼 외부 충격을 받으면 몸 상태가 나빠지고 그 회복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딘 편입니다. 다만 위해로부터 회복 가능성의 판단은 나이의 그 숫자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적 연령이 더 중요하고 그 기능적 연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노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대장암으로 돌아와서 대장암의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이란 정상세포와 달리 불필요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잘 죽지 않는 암세포가 종괴를 형성한 것입니다.
장 점막에 생겨난 혹이 점차 커지고 그 안에서는 악성세포가 생겨납니다. 이 악성세포가 점차 자라나와서 장을 점차 깊이 침범하는 것이 암입니다. 점점 더 깊이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침범하다가 주변에 있는 림파선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병기를 1, 2, 3기로 나누고 어떤 암세포는 증식이 조절되지 않고 다른 장기로 옮겨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다른 장기로 옮겨간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의 기능을 저해합니다. 그림과 같이 간에 가서 자라는 암이 세포가 가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폐, 뇌, 뼈 등등 어디로든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장기의 암세포가 퍼진 상태를 사기라고 합니다. 대장에서 암이 자라면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장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고 헛배가 부르고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잘 못 먹으니 탈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복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배에 가스가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폐쇄로 장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터집니다. 그러면 변이 복강내로 흘러나와서 복막염을 일으키는데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와서 CT를 찍었는데 간 주변에 정상에서는 보이면 안 되는 가스 공기방울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골반 입구에 대장에 종양이 자라나서 막혀 있고 그 상부에 장이 늘어나면서 장벽이 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터진 장벽으로 변이 흘러나와서 복막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불결장을 이렇게 절제를 했고 여기는 혹이고 여기는 상부 결장이고 여기는 장이 터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매우 위중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이후에 회복을 해서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수술에는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비교적 장기간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퇴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장암이 진단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년 환자에서 대장암의 치료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장암의 생존율이 고령에서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낮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가 많아지면 잘 치료가 안 돼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항암치료, 3기 결장암에서 항암치료 시행률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시행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발표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항암치료를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사도 덜 받고 검사로 진단을 받아도 수술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건강을 유지하던 노년인분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중년층에서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내시경적 절제, 수술적 절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들여다봤을 때 목이 있고 그 끝에 이렇게 혹이 딸랑딸랑 달려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바로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아서 절제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완전 절제가 됐는지 재발 위험이나 잔존한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술 중에 천공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내시경적 치료는 몸에 주는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고 이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장 주위에는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을 따라서 림파선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만약 여기 구불결장에 암이 있다라고 하면 암은 주변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되면 요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절제를 해야 하고, 때로는 임파선으로 전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거리, 주위 혈관, 임파선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부분을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그 수술을 어떻게 견디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수술 가능 여부는 숫자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수술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노년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개개인별로 바라는 치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논의하여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아서 공동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체적 평가 사항에는 기존 병력이 중요한데, 당뇨,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폐기능, 폐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그다음 혈관질환, 뇌, 신경질환 등등 과거 앓은 질병이 많으면 수술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 능력 평가도 중요한데, 3m 병원에 오면은 이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3m를 이용을 합니다만, 3m를 왕복으로 걸어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 시간이 짧으면 합병증도 적을 것이다, 입원해 있는 기간도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반대로 왕복해서 걸어갔다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합병증 위험이 좀 높겠구나, 입원을 좀 오래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건강한 정신 능력,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서 급격히 많이 발견되는데, 치매 혹은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선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선망이란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지금 병원에 왔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뭐 계절, 밤낮 이런 거 다 헷갈려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층에서 선망이 발생하면 다른 합병증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수술 후 예후 평가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요리, 장보기, 약 챙겨 먹기, 돈 관리 등등을 스스로 하시던 분들은 대체로 수술 후 잘 회복하시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서는 보행 능력, 옷 입기, 목욕, 식사, 침상 오르내리기, 화장실 이용 등등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서 수술 후 결과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외과학회에서 만든 수술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거를 쳐가지고 검색해 들어가면 누구라도 이런 걸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연령, 성별, 독립적 생활 상태, 기존 신체 상태, 질병 상태, 체중 키, 그리고 계획적인 수술이 뭔지를 입력을 하면 그에 따른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할지, 몇 %에서 발생할지, 사망률은 몇 %일지,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합병증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쭉 %로 예측해 줍니다. 한국과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렇게 노년에서 수술 후 예후를 걱정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외과의사협의회의 이 프로그램은 노년에 특화된 선망, 기능적 소실, 보행 보조기구 사용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도 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수술 후 예후를 안내해 드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기능적 측면을 이런 수술 전에 보완을 해주면 결과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활치료를 통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면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만 조금 하루 5,000보 이상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활동적인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을 수도 있죠. 단시간에 암 환자들에서 이런 상태까지 몸 상태를 올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암 환자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동 훈련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소, 심리적 안정, 영양상태 개선, 기저질환 조절, 금연금주 등은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수술 전 최적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수술 후에 치료 비용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 환자에서는 최소 침습 수술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등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는 수술인데 상처가 더 작죠. 그래서 통증도 적고 염증 반응도 적게 생겨서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대장암 수술은 대부분 개복 수술보다는 1차적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수술 전 재활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도 잘 회복하시도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선망이 생기는지 잘 살펴보아서 증상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수술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 후 회복 촉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있는 튜브는 가능한 빨리 제거를 하고 통증은 잘 조절해주고 소변줄 등등 제거하고 몸을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그리고 식사를 드시도록 이런 영양 상태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수술 위험도에 대한 평가가 되었으면 치료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대부분 암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암을 없애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사항이겠지만 노년층의 경우에는 그런 단순히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지 그런 것이 건강 유지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치료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누구의 판단을 따를지 의학적 판단에 대리인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괄적 노년평가로 수술 후 결과를 예상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팀들이 함께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는 이렇게 최선의 노년 환자 진료를 위해 노년 수술 전문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노년에서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3기 대장암에서 노년층에서도 수술 단독에 비하여 생존율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항암제에 따른 독성도 연령에 따라서 함께 증가를 합니다. 특히 3기 대장암에서 쓰는 특정 주사항암제는 노년층에서는 이득은 적은 반면 부작용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암제에는 다양한 약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독성이 적다고 알려진 약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항암 치료냐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시행 도중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조기에 종결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차후 다시 재개하거나 혹은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봐가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전이암 등에서는 완화를 위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은 암 진행을 늦추어서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암에서 이런 게 다 듣는 게 아닙니다. 특정 암에 한해서만 이런 약이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면역 화학 검사를 통해서 약이 효과가 있을지를 판정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이런 약도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골반 안에 고정된 장기고 주변에 손상받을 만한 다른 장기가 적어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 국소 재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사선 독성이 잘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환자들 분들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실제로 느끼는 불편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면 79세 여자 환자인데 3개월 전에 코로나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부정맥이 심하게 생겨서 인공 심박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퇴원해서는 집안에서만 거동하는 정도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학제 논의를 해서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고 신체 활동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수술 말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권유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이 정도로 있던 종양이 쏙 사라져서 결국에는 하얗게 흉터 조직만 남고 종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암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경우는 직장암 가운데 10%,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수술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절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이면은 대변은 지나가고 빠져나가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변기를 열어주는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혹은 인공항문이라고 부르는 장루를 만들어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진료과가 모여서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다학제 진료가 판단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대장암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시간도 촉박하고 치료의 선택폭도 좁기 때문에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가능한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치료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각한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지 않으려면 조기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치료 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검사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고령층에서는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검진으로 쭉 스크리닝을 했을 때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은 75세 이상에서 그 이하보다 이만큼이나 높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럼 고령층에서는 내시경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 선종이 생겼을 때 선종이 자라다가 그 선종 안에서 암이 발생하기까지는 보통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선종을 싹 떼어내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목적이 되고, 이런 것이 조기 검진의 목적인데, 그러면 90세인 분이 100세에 생기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람직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인 경우에는 대장암만 사망 원인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질병도 함께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대장암, 고령인분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 내시경을 시행할지 여부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년평가, 포괄적 노년평가를 하고 노쇠 정도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지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장암 발생의 고위험군이 아니고 기존 내시경에서 깨끗했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합병증이 걱정된다. 그런 분이라면 다른 검진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장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고 진단하면 용종을 바로 뗄 수도 있고 떼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상태라면 대변 잠혈 반응 검사, 대변 면역화학 반응 검사, 대변 면역화학 DNA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의 시행 횟수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이, 그 숫자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몸이 얼마나 약한지 이런 노쇠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대장암 치료 방법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 이런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요. 평소에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특히 활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진행돼서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거나 합병증 발생 직전이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치료가 아무래도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출연은 처음인데 어렵네요. 장래희망 유튜브라고 할 뻔했는데 유튜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30대 중반부터 나이 투자 이야기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 30대 중반부터 대장 내시경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면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물론 자주 하게 되면 발견 못하는 경우가 없이 조기에 용종 같은 걸 절제를 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2년, 3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2년마다 할 것을 권유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용종의 개수 혹은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분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서 몇 년에 한 번씩 하십시오.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에 맞추면 별다른 위험이 없고 기존 대장 내시경에서도 별다른 위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용종이 3개 이상 발견됐거나 혹은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정도로 조금 더 촘촘히 대장 내시경을 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정페이지님 질문 주셨고 대장암이 유전적 요인이 클까요?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대체로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암보다는 그런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의 병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장암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했는데 그럼 대장암 안 걸리는 것 아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마다 조금씩 위험도가 높다 아니다 예측은 하지만 생긴다 안 생기다 100%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서 검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은호님 질문 주셨고 76세이신데 작년에 대장암 진단받고 항암치료, 복강경 수술, 항암치료 5차까지 했는데 인지력 저하나 다른 부작용 있나요?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개선되나요? 보통 이런 인지력 저하나 선망 증상 같은 것들은 수술 직후에 나타나고 통증이 개선되고 식사를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병원 같은
익숙치 않은 환경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증상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다른 기저질환으로 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때로는 100인 상태에서 수술 후에 100까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혹은 수술 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벼랑간 고통을 호소하여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휘 삼겹살님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뱃속 안에 장 상태를 사람이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적응이 안 돼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장 운동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장 유착에 의해서 어딘가 유착에 늘러붙은 부분 중심으로 장이 꼬여서 장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이 늘어나면서 식후에 통증이 발생하고 배가 아프고 그게 심하면 금식하고 수액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입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의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해서 그 병이 100% 다시는 안 걸려 그런 건 아닙니다. 없던 사람도 생겼기 때문에 대장암 생겼던 분들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꾸준히 그런 재발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엔젤님 질문 주셨고 50대 중반 여성 큰 사이즈의 용종을 절제했다는 얘기겠죠. 1년 뒤 재검하자. 그래서 1년 뒤에 봤는데 작은 선종 1개 절제했다. 그럼 선종 제거를 잘하면 예방이 됩니까? 선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큰 사이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시경으로 절제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아마 이상이 없었겠죠. 그 이외에 다른 선종이 또 발견돼서 1개를 절제했다. 아주 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1개씩 1년 후에 1개씩 발견되고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3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보자라고 하고 뭐 1개, 2개 좀 이런 저분화 선종 이런 것들이 1~2개 발견됐다 그러면은 1년 혹은 2년 뒤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선종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유전적 이상이 있는 게 예상되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자주 내시경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장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은하님 질문 주셨습니다. 의심 증상은 오른쪽에 병이 생겼는지 왼쪽에 병이 생겼는지 조금씩 다릅니다. 오른쪽에 대장은 장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그쪽은 뭔가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혹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암 조직은 이렇게 뭉치는 조직이 아니라 부슬부슬 부서집니다. 부슬부슬 부서지다 보니까 출혈이 생겨서 혈변이 생길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변 잠을 검사 같은 걸 하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고 배에 뭐가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게 오른쪽 장의 증상이고 왼쪽 장의 증상이 생기면 그쪽은 장의 직경이 좀 좁기 때문에 변이 가늘어진다, 변을 자주 본다, 설사를 한다 등등 배변 습관 변화 같은 것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암 덩어리가 꽤 크게 자라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은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일단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간 가공된 육류 같은 것 피하는 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음식이 되겠고요.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이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고, 그래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님, 그리고 대장암 진단은 CT로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는데, CT는 간, 아니면 췌장, 비장, 신장 이렇게 덩어리가 뚜렷한 그런 장기를 보는데 유리한 검사입니다. 장은 호수처럼 안이 비어있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대장 대장암은 CT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덩어리가 커지면 CT로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CT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진행된 대장암도 이게 뭉친 장인지 장에 생긴 혹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T만으로 대장암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엔젤님, 대장 내시경전 복용하는 약이 알약이 나와 있는데 가료약과 차이가 나나요?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장세척 효과는 알약을 복용해도 비슷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알약을 먹었을 때는 몸에서 전해질 변화가 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하다든지 몸이 약간 탈수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알약만으로 장 정결을 하면 몸이 탈수가 되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이 내려주시면 그때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물약을 먹어서 장 정결을 해야 합니다. 네, 당신의 마음을 파고든 나의 속삭임님 질문 주셨고, 식습관 운동 열심히 하면서 착하게 살면 암은 걸리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암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오지 않고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러면 100만 유튜브를 기대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접기로 하겠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고령층에서의 대장암의 치료였는데 보통 고령층보다는 지금 접속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노년층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젊으신 분들 언젠가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노년에서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치료 계획, 평소 건강 상태 이런 것도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건강을 잘 살펴서 건강하고 그다음 이렇게 가족들과 평온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